안타깝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상투에 사가지고 바닥에서 팔고, 아니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세요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인구 감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요인. 그럼 이번 장은 달라가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안 사요. 오르는 장을 다 놓치게 되죠. 바닥에서는 전세난이 생겨요. 근데 전세난이 인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생겨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하락장이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공급.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놔야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요. 그럼 전세 공급이 늘어나질 않죠. 근데 이게 임차인들이 전세라는 상품을 너무 선호해요. 월세와 전세 중에 어떤 걸 택할래?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월세 쪽으로 많이 가는데 평상시에는 무조건 전세로 가요. 그래서 월세와 전세와의 관계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세와 월세의 관계는 어떠냐? 전세가 주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월세가 종속적이에요. 전세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월세 가격이 정해지는 상황이에요. 종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세 물건이 하나 있고 월세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럼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져요. 종속적이라는 게 뭐냐면 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건 하나하고 월세 물건 10개면 11개라는 임차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한 5명 있다라고 본다면 공급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맞죠. 전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세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임차인은 5명이에요. 오히려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세 10개는 뭐냐?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냐? 순서적으로 봐야 돼요. 순서적으로. 어떻게 갔냐? 5명이 한 개의 전세 물건에 달라들어요.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계약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4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월등히 전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투자자들, 기존 투자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공급이 안 늘어나고 전세로 갖고 있던 물건을 월세로 전환을 시도해요. 전세로만 가지고 있으면 집값 떨어지는 손실부를 그대로 떠안는 거죠. 그럼 왜 월세로 전환을 하냐? 월세로 전환을 하면 약간의 수익이 생겨요. 이자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월세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세팅을 하면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고 이제 월세를 놓게 되는데 이자가 나가고 월세 수입이 생기죠. 이걸 쌤쌤하게 되면 월세 쪽이 조금 남아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세로 놔 있다가 손해보는 것과 월세로 전환을 해서 약간의 수익이 생기는 것과 어떤 게 좀 낫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월세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월세 전환을 시도해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하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전세 공급이 막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하락장에서 이런 일이 저절로 생겨요. 그런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요. 임차 수요가. 왜냐하면 자가였던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실소유자, 실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버티다 못해서 집을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팔린다라고 가정하면 나는 바로 전세 물건을 구해야 되잖아요. 팔고 가는 게 아니고 동시 진행을 해야 돼요. 물건을 내놓고 나는 물건을 알아보러 다녀야 돼요. 나는 우리 집을 매매로 내놓고 나는 임대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은 그대로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로만 몰려요. 그래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전세난이 형성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구조가 저절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상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매매 시장은 안 오르는 시장이에요. 제가 말씀 미리 드렸듯이 인구 감소,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우리는 일본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70%에서 80% 이상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집을 안 사겠죠. 그럼 매매 시장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세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가 돼도 전세가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미 전세는 월세와 전세로 나뉘면서 전세 쪽이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폭보다 전세 물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나중에 소용이 없는 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에 있는 특이한 전세 제도 때문에 인구 감소가 소용이 없는. 그래서 전세난은 무조건 형성이 되고 잘못하면 이 상황을 아예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구조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난이 형성되면서 전세가가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매가랑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 원칙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인데 2억 5천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그 임대인이 만약에 그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지 않느냐? 보증보험 안 들어줍니다. 보증보험은 매매가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매매가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 날릴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매매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돈 날릴 각오를 하면 갈 수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나중에는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돼요. 안 사도. 이게 이제 좀 반복되면 누군가가 또 사기도 하죠. 그럼 그게 이제 완전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 게 반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차근차근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바꾸는 힘, 매매 시장에서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 사는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추세를 바꾸는 거예요. 강하게. 다른 원인에서. 그게 바로 전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바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하락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세종을 안 풀어줬냐. 대부분이 비교를 할 때 하락폭이 가장 큰 도시를 찾으면 대구, 세종이거든요. 오히려 세종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정부는 대구는 풀어줬는데 세종은 규제를 안 풀어줬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분양이에요. 대구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풀어줘도 안 올라간다, 여기는. 확신이 있었던 거고, 세종은 미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풀어주면 상승할 수도 있어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안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종도 이제 하락 분위기가 가속화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종을 풀어줄 가능성도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 같은 경우도 2차 요인에 이제 근접한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정부가 많이 해주면 상승하느냐?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있죠. 뭐냐면 시세 차익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요. 대출을 안 받아도 돼. 근데 안 사잖아요. 왜 안 사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사라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살까? 안 사요. 네,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라는 거죠. 시장이 먼저여서 시장이 상승할 것 같으면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려고 하고, 시장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대출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제발 빚내서 사세요 라고 할 때 안 샀어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풀어주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거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근데 이미 지금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변했잖아요. 지금 대출 다 풀어줘도 돼요. 다 풀어줘도 안 올라가요. 아무도 안 사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회생을 부동산 때문에 한 분도 있겠지만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MZ세대의 특징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시장이 과열됐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간 사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좀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무리한 투자를 했죠.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영끌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동반될 정도로 무리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반전됐잖아요.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파산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는 그 과정도 상세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이제 가는지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해서 자기 원금을 손실을 본 사람은 나중에 뭘 하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요. 대출을 안 해주면 2금융,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2금융, 3금융권은 대출을 잘 해줘요. 이자가 많아. 근데 이자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떨어지면서 내 원금이 손실되고 대출 이자가 쌓여서 이중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누군가한테 걸리죠. 본인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하다가 돈을 어머니한테 빌리고 아버지한테 빌리고 이러다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채무 상환 이제 코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파산 뭐 이런 쪽을 이제 알아보고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다, 예. 40대도 시장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과열되고 이래도 사실 조금 내가 외면하려고 하면 외면이 돼요. 그러면 무리한 투자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외면이 안 돼요.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한테 뭔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버텨왔던 심리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그때 들어가면 이제 영끌이 되는 거죠. 무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막으려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항상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을 진짜 안타깝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상투에 사가지고 바닥에서 팔고 아니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세요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상투에 샀다는 얘기는 그 당시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못 버티는 거죠. 영끌을 했으니까 하락장에서 못 버티고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 그러다가 바닥장이 되면 누군가 사러 온다. 누군가 사러 오니까 정말 고맙게 판다. 그분 산 사람한테 고맙게 진짜 절을 하면서 그리고 뒤로 돌아서면서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고생 좀 해봐라. 그 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분은 또 열받아서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때부터 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 위로를 위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외면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게 되느냐 나중에 꼭대기쯤 되면 결국에는 외면하는 사람한테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다 돈 번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또 들어가야 되죠. 이제는 달라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항상 이번엔 달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 상승장 때도 이번 장은 달라. 유동성이 너무 많아. 뭐 이래서 계속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 이번 장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구 요인이에요. 그동안에 인구 감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요인이. 그럼 이번 장은 달라가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안 사요. 오르는 장을 다 놓치게 되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새겨놓으면 그거를 한번 듣고 그거 좀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가면 진짜 장담하는데 1년만 지나도 이 생각이 절대 안 납니다.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물론 이게 나오면 뭐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바라할 수 있겠는데 영향이 없다. 이미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할 수 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정말 최상의 상황은 뭐냐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이 되면 호재냐? 아니에요. 지금 서울을 보면 지금 안전진단 통과하고 이제 분양 계획 잡고 그럼 이런 데들은 계속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해야죠. 근데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먼 좋은 얘기가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더라도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건축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일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죠. 그건 뭐냐면 용적률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일반 분양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예요.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 수가 늘어나죠. 1500세대. 그러면 500세대의 여유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10억에 팔면 5천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500개니까. 5천억을 1000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억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씩 생겨서 이걸로 건축비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한 푼도 안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없죠. 내가 나가는 돈만 생겨요. 철거비, 건축비를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재건축을 하면 내가 돈을 내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는 게 일반 분양을 하는 거를 잘 팔려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안 팔리죠. 하락장에서는. 일반 분양하는 게 안 팔리죠. 그러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면 그동안에 새 아파트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호재였던 건데 지금은 새 아파트로 됐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로 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부가 여건을 다 만들어줬더니 스스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요.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은 공부를 하실 때 사이클 공부를 하고 원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기존에 있던 것 가능하면 내려놓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이 검증을 하면 되는데 검증을 안 하니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과거로 조금 돌아가가지고 금리 인상하고 시장 상황이 거의 일치했는지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럼 일치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론은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검증을 하면 되는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소극적인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 시대의 일종의 병폐 같은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오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은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내냐면 편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정리를 해버려요. 방향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의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어떤 성향의 유튜브를 보면 그게 알고리즘에서 그 비슷한 성향의 유튜브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럼 그게 일종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는 적극성이라는 걸 발휘해야 돼요. 적극성을 하지 않으면 계속 편협된 좁은 시각에 갇혀서 여기서 허우적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적극성을 나타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새로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고 검증을 해가면서 아,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부터 하락을 주장했던 분하고 저를 동일시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완전히 다른데 이분하고 얘기를 비슷하게 하시네요. 이분 얘기도 요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공부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기준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막상 진짜 투자에 임할 때 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